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 우주 쓰레기의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는 우주물체 감시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 최은정입니다. 우주에서 어떤 물체가 갑자기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는 속도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될지, 사회적 혼란은 없을지 걱정이 될 텐데요. 세계 각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만큼 우주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로부터 인공위성을 지키는 우주 감시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 개발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 그 우주 쓰레기의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는 우주물체 감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위험이 무엇인가요? 우주 위험은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이 인간과 인간의 우주 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구 근접 공간의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자산에 대한 위험도 해당이 됩니다. 우주 위험은 크게 자연에 의한 위험과 인공적인 위험이 있는데요. 자연에 의한 위험은 소행성과 같은 자연우주 물체의 지구 충돌과 추락, 또는 태양 활동에 의한 위험을 말합니다. 인공적인 위험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추락하거나 충돌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우주 위험의 발생 원인은 소행성이 지구에 추락하거나 태양 활동으로 인해 전자기파가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태양계에는 무수히 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있는데요. 지구 바깥에 있지만 때때로 원래 궤도를 벗어나 낮은 확률이지만 지구에 충돌하기도 합니다. 인공적인 우주 위험의 발생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의 증가로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와 충돌을 일으키는 위험입니다. 특히 최근에 스페이스X나 아마존 등 민간 기업의 초대형 군집 위성으로 수천에서 수만 대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우주 쓰레기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돌지만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로부터 발생된 잔해물, 또는 인공위성이 자체 폭발하거나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파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쓸모없이 버려진 물체들이고요. 이러한 인공우주 물체를 우주 쓰레기라고 정의합니다. 네, 현재 인공우주 물체들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구 가까이 고도 2000km 이내의 저궤도 영역에 빼곡히 들어찬 인공우주 물체들, 그리고 정지궤도, 즉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 영역은 토성의 띠처럼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특히 이 정지궤도 영역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보면 항상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정지궤도라고 불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궤도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인공위성들과 우주 쓰레기들이 더욱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우주물체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7년 처음 스푸트니크가 올라간 이래로 현재까지 등록된 인공우주물체의 수와 그리고 떨어진 인공우주물체들, 그리고 현재 궤도에 남아있는 인공우주물체들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완만한 증가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바로 2020년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초대형 군집 위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해에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수가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간 300여 개 정도 발사했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우주로부터의 위험 중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인공우주 물체의 추락은 최근 들어서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잔해들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남은 잔해들이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우주발사체 잔해가 코트디부아르와 인도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인공우주 물체의 지구 추락 위험은 핵 연료를 탑재했거나 하이드라진 같은 독성 물질을 탑재했던 인공위성이 통제가 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때 더욱 위험합니다. 1978년 코스모스 954가 캐나다 북부에 떨어지면서 방사능 오염을 시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우주 물체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인 등록 우주 물체 52,594개, 그리고 궤도상에 25,425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현재 이 데이터는 2022년 5월의 데이터인데요. 당시 5월에 추락 예측된 우주 물체의 수만 해도 160여 개가 넘습니다. 6월에 추락된 것도 100여 개 가까이 되죠.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떨어지는 우주 물체의 수가 20여 개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10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은 특히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충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근접하는 우주 쓰레기가 있으면 우주정거장은 기동을 해서 회피합니다. 인공위성의 충돌 위험은 실제 사건으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09년 미국 상업용 통신위성인 이리디움 33호와 구소련에 다 쓰고 버려진 코스모스 2251호가 2월 10일 시베리아 상공의 궤도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cm 이상의 발견된 파편만 2,500여 개 이상이 되었고요. 그때 발생한 파편은 여전히 지구 궤도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물체의 추락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4월 2일 태평양으로 추락한 8.2톤의 통제 불가능했던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 1호의 추락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가 우주위험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도적인 파괴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 러시아는 자국의 임무 종료된 코스모스 1408호를 미사일로 격파하는 에이셋, 즉 안티서틀라이트 테스트를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1,800여 개의 우주 파편은 당시 우주물체 감시의 중요성을 더욱 대두시켰습니다. 이러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구 주위 궤도와 지상에 위협이 되는 우주물체,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우주 상황 인식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주 상황 인식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의 우주 물체가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인 탐지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탐지를 통해서 발견된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단계입니다. 그 우주 물체가 무엇인지 또 정보와 특성을 식별하는 단계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주 물체들을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물체를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 광학, 레이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광학과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지구적으로 우주 물체에 대한 전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유럽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 상황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주 물체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5년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우주위험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감시기술 현황을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울렛이라고 하는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m급 광학 망원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5곳에 설치돼서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의 보현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관측 정밀도가 1에서 4마크세컨드 정도로 매우 정밀한 센서입니다. 작년 중국 우주발사체인 창정5B의 로켓 잔해가 지구로 추락하기 전에 아울렛에 포착된 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곳에 레이저 추적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0cm급의 세종 관측소로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창 가막산에 레이저 추적 관측소로 1m급의 레이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 가막산 레이저 추적 관측은 고도 36,000km, 정지궤도 영역까지 관측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전천감시 복합 카메라는 하늘을 360도 모두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우주물체의 초기 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입니다. 또 자연우주물체 감시를 위해서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유성체를 관측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돼서 유성체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질문해 주시죠.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내용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간혹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진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떨어진 가장 최근의 사례는 자연우주 물체인 유성이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 3월에 유성체가 떨어지면서 그 운석이 진주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진주 운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당시에 이 운석이 발견이 되면서 이 운석을 주운 사람이 임자고 그 운석의 가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주 지역으로 달려갔었던 예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통과시킨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공우주 물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떨어졌던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에 텐궁 1호가 지구로 추락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위험 대응 체계를 가동했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를 통과해서 그 우주물체가 태평양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월요일 날 9시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9시 때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만큼은 잠시 대피하도록 안내를 했을 겁니다. 우주물체의 탐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레이더 개발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우주감시를 위한 레이더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레이더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은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한 상태라서 우주물체 감시를 위해서는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센서로 현재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주물체 감시 기술 중 가장 핵심은 바로 관측 센서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물체 궤도 결정 및 예측으로 우주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시스템인 카시오페를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카시오페이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궤도를 결정하고 예측하는 부분, 우주물체의 추락 위험과 충돌 위험을 분석하는 부분. 각 세 부분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통합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알고리즘들은 실제로는 해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카시오페이아를 통해서 우주물체 감시에 대한 독자적인 핵심 알고리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물체의 재진입 예측은 우주물체의 궤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우주물체 재진입 예측은 보통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7일 이상의 장기 예측을 통해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어디에 떨어질지, 어느 시각이 떨어질지를 예측해 나갑니다. 점점 추락 예측일에 가까워올수록은 단기 예측으로 좀 더 정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3일, 1일, 그리고 12시간, 6시간 간격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특정한 나라를 찍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궤도는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서 궤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정밀하게 추락을 예측할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 센서, 그리고 관측 풍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협약이라든지 우주 쓰레기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해서 LTS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후발 주자국들에게는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핵 연료라든지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들을 제재하는 권고사항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연성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능하면 지켜서 평화로운 우주 활동을 국제적으로 같이 만들어 가자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죠. 최근에는 우주물체 감시와 더불어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간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 많은 기관들은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위성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은 직접 우주 쓰레기를 캡처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지러 가서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인공위성들은 사실 또 하나의 위성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위험 부담도 따르고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임무를 다한 인공위성이 자체 폐기 이동을 통해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시키겠다는 기술입니다. 또는 정지 궤도에 있는 경우에는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정지 궤도에서 고도를 100에서 200km 정도 높여서 쓰지 않는 궤도인 무덤 궤도로 옮기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은 꿈은 자신을 위해 쓸 때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쓸 때 더욱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발전, 그리고 안전한 우주, 평화로운 우주 활동을 위해 우주 쓰레기, 또 우주물체 감시 기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